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추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추자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추구할 때 추자는 가려 뽑다라는 뜻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구자는 십구절이라는 뜻의 한 구입니다. 그래서 시의 구절을 가려 뽑았다. 그래서 그걸 가려 뽑아 놓아서 이렇게 묶어 놓은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어린이들도 이렇게 시를 공부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자소학인 인문이 이런 어떤 기초적인 한문의 문장을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는 교양인이 되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교양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못하면 그 교양인의 어떤 그 축에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시를 공부해야 됐고요. 그래서 그 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구절들 또는 쉬운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게 먼저 만들어 놓은 입문서로 그렇게 작용을 했던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뭐 시니까 한번 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송인입니다. 사람을 전송하다라는 맨 위에 있는 게 제목입니다. 속세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시를 지은 사람은 고려 때 유명한 정지상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정지상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삼국사기를 지었던 김부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상은 저기 그 서경으로 이 고려의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그 묘청의 난에 관련이 돼가지고 김부식이 그 묘청의 난의 토벌대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정지상과 시로 서로 많이 겨루었습니다. 근데 정지상한테 늘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그 토벌사로서 했던 일이 정지상을 처단하는 그 일이 있었던 걸로 우리 역사에서는 꽤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접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지상 김부식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고려의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어책에서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었거든요. 아마 한 번은 다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 포동비가 대동강수와 시진 별눈에 있는 첨록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몇 글자,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의 한 줄을 구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니까 다 아시겠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구가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7글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요 앞에까지만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7원이라고 하고요. 7원이라고 하고 7원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구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시는 8구가 기본인데 여기서는 그 반절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형식은 7원절구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4줄이 더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7원율시라고 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 포동비가 일단 시를 한번 풀이해 보면 비우자의 헐자는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헐하면 비가 그치다라는 뜻이고 장제하면 제자는 뚝제자죠. 뚝입니다. 그러니까 강둑을 말합니다. 비가 그친 긴 강둑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긴 강둑에 초색다. 초색하면 풀빛이고요. 그 다음에 다자는 마늘 다자죠. 그러니까 비가 막 이제 내리다가 비가 딱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면 해가 나오게 돼 있죠. 해가 나오니까 그 해가 강둑에 있는 그 풀에 반짝반짝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빛이 생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비를 머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 그친 긴 강둑에 풀빛이 많은데 제가 배울 때 그 국어책에는 풀빛이 파릇파릇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색이 파릇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올라온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건 이제 정황이죠. 비개인 긴 강둑에 풀빛이 파릇파릇한데 송군남포 동비가라. 송군하면 군은 임금이지만 님이죠. 님을 전송하는 사랑하는 사람도 될 수 있겠고요. 사랑하는 벗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님을 그대를 이 군자는 2인칭 대명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대를 전송한다라는 말이고, 남포는 지명입니다. 대동강변에 있는 지명. 이거 지금 그 대동강변에서 여기 지금 그 대동강이라는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동강이 있는 그 지명입니다. 그래서 남포에서 님을 전송하니입니다. 남포에서 님을 떠나보내니까 강이 있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님을 내가 전송하러 나왔습니다. 남포에서 님을 떠나보내니 동비가라. 동자 움직인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가면 슬픈 노래죠. 님을 떠나보내는 내 마음의 어떤 그 슬픔을 담은 노래. 슬픈 노래가 움직이네. 슬픈 노래가 일어나네 라는 뜻입니다. 비개인 긴 강둑에 불빛이 바릇바릇한데 남포에서 님을 떠나보내니 슬픈 노래 일어나네. 슬픈 노래 움직이네 라는 말은 슬픈 노래 일어나네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강수 하시진가 별루년년 첨록파라입니다. 대동강,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의 물은 하시하면 무슨 뜻입니까? 어느 때, 언제라는 말이겠죠. 어느 때의 진짜는 다할 진짜. 다 대동강물이 어느 때에 다할까라는 말은 진짜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다 마를까라는 말입니다. 시상이 한번 뭔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우리가 잘 모르게 전환이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을 보내니까 슬픈 노래 움직이네. 그리고 한번 시상에 전환을 주면서 대동강물 어느 때 다 마를까 하고 뭔가 의문을 던졌죠. 그리고 그 대답을 밑에서 하는 겁니다. 별루년년 첨록파르. 별루하면 이별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루자는 눈물 루자니까요. 이별할 때 흘리는 눈물이, 년년하면 해마다 해마다죠. 이별할 때 흘리는 눈물이 해마다 해마다. 첨자는 더하다 첨자죠. 더할 첨자입니다. 우리 첨가하다 할 때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록파하면 풀을 녹자에 물결 팔자니까 풀은 물결입니다. 이별할 때 흘리는 눈물이 해마다 해마다 저 푸른 물결에 더해지는데 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빛이 파릇파릇한 긴 강둑에서의 전경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님을 떠나보내지 내 마음에 슬픈 노래가 일어나네 하고 갑자기 시상을 전환하면서 내 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저 대동강물은 어느 때 마를까? 그럼 왜 마르지 않는 겁니까? 거기서 늘 사람을 떠나보내는 곳이거든요. 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낼 때, 님을 떠나보낼 때 흘리는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저 대동강 푸른 물결에 자꾸 더해지니까 대동강 푸른 물은 마를 날이 없을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기상이 지었던 그 송인이라는 시인데요. 일단 이제 요게 시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의 내용은 조금 접어두고 형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구는 네 꾸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7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7원절구인데 이 절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의 용어를 첫 번째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구라고 얘기합니다. 기. 그다음에 일으키 시상을 일으킨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승자는 이어받을 승자죠. 앞에서 일으킨 시상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시상을 한번 전환을 시킵니다. 그걸 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 전환시킨 시상을 마무리를 하는 걸 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승전결이라는 말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반 산문에서도 또 뭐 소설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절구에서 표현하는 말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우면 이것만 지워지겠지? 네. 운문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시 말고 다른 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문이라는 말은 시에 운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문이라고 하는 말은 시에 반드시 운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인데 칠원시 같은 경우에는 운자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첫째 구, 두 번째 구, 네 번째 구에 운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
가 운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음이 어떻습니까? 다, 가, 파, 다 뭘로 끝납니까? 아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운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시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우리말에서도 뭐 가군이니 두운이니 미운이니 시에 대해서 우리 한글시에서는 여러 가지 운자를 넣는 방법이 있지만 한문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따지자면 가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운자가 들어가는 위치는 첫째, 둘째, 네 번째 절구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원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구, 네 번째 구에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7원시 같은 경우에는 5원시보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첫째 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시 형식 이해의 기본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뭐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성입니다. 중국어에는 지금도 1성, 2성, 3성, 4성에서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를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옛날에는 그 성조를 뭐라고 일리 표현하지 않았고 평성, 상성, 거성, 입성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오늘날의 1, 2, 3, 4성과 완전히 이렇게 1대1로 등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평성하면 보통 이제 높낮이가 없는 소리를 평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상성하면 소리가 좀 높은 소리를 상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성하면 애처롭고 긴 소리를 거성이라고 했고, 입성이라고 하면 촉박하고 빨리 끝나는 소리를 입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평성이니 상성이니 거성이니 입성이니 글자마다 다 이게 어떤 소리다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도 글자마다 1, 2, 3, 4성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입성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어 발음에서는 입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성은 어느 나라 발음에 남아 있느냐면 우리나라 발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입성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말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 입성은 발음이 리열, 기역, 비읍으로 끝나는 그 글자는 다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글자 법 하면 비읍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옛날 중국에서 사라지고 없는 그 입성의 형태가 지금 우리 발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 그 선생님들은 한시 처음에 공부할 때 리얼, 기역, 비읍 이게 입성이다라고 해서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술, 국, 밥 이렇게 기억을 하라 뭐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다 입성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평상거입이나 1, 2, 3, 4성이나 성조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다 무엇입니까? 이게 같은 음인데 뜻이 다른 글자, 동음 이의자를 구별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발음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발음을 할 때 만약에 동자인데 같을 동자, 겨울 동자, 움직일 동자 뭐 여러 가지 동자가 있다고 치면 이거는 글자로 써놓으면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동이라고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높낮이를 부여해가지고 그 글자의 뜻을 이제 구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만약에 배다. 그러면 이게 배냐, 배냐. 이런 식으로 장단으로 구별을 하는 글자를 길게 읽느냐, 짧게 읽느냐로 글자의 동음 이의자를 구별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 이제 그 성조를 부여해서 높낮이를 가지고 그 글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음 이의자의 구별을 위해서 평상거입이라는 4가지의 성조가 모든 글자에 다 하나씩 부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시에서는 평성 2가지로 이제 소리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평성은 그냥 평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성, 거성, 입성은 측성이라고 합니다. 측성이라고 해서 이 3가지는 높낮이가 있는 소리고 앞에 평성은 높낮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개를 합해가지고 평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평축을 가지고 적절히 시 안에 배치를 해서 그 시의 리듬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시에서의 평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운입니다. 한자의 소리를 구분할 때 우리 발음의 초성은 성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은 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거 아까 다자 다 하면 이게 이제 우리말 발음으로 보자면 중국에서는 한 글자가 있으면 그걸 성과 운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앞에 거 초성을 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중성과 종성, 만약에 당이라고 하면 요거는 중국에서 어학에서 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앙은 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운이라고 일단 그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데 아까 시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운이 들어가야 운자로 쓰이는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운자가 들어간다 할 때 그 운이라는 것은 중성과 종성의 발음이 같은 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다, 가, 파, 아자가 들어가는 소리가 다 문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운이 같다는 말은 중성과 종성의 발음이 같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의 발음이 같은 글자들이 정해진 위치에 놓여 있어야 그게 시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제 이 운자는 그냥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분류를 합니다. 모든 글자를 다 분류를 하는데요. 중국에서 모든 글자가 다 성조가 4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들은 평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글자들은 상성, 그 다음에 거성, 입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번거로우니까 평성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성에도 수많은 글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글자들을 또 소리가 유사한 글자끼리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몇 개로 나누냐면 보통 30개로 이 평성을 분류를 합니다. 뒤에 거 여기 보면 모든 한자의 운을 대표하는 106개 운자인데 평성 30개, 상성 29개, 거성 30개, 입성 17개라고 지금 분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평상 거입이 다 있는데 여기에 평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평성에는 총 30개의 분류를 또 이 내부적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자면 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에 반을 몇 개로 나눈 거냐면 30개의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에 들어가는 기준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끼리 거기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평성을 총 30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30개의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글자들이 여기 1반에도 들어가고 2반에도 들어가고 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개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30개의 무리로 분류를 하고 그 무리 중에 각각 하나의 대표 글자를 뽑습니다. 말하자면 각 반의 반장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반의 반장은 뭐, 2반의 반장은 뭐, 3반의 반장은 뭐 이렇게 이제 글자들이 나오죠. 그러면 평성에 그 뽑혀가 대표 글자로 뽑혀 있는 글자들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30개가 되겠죠. 반장이 이제 30명의 반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운자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다시 보면 한시는 총 106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평상거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평성이 30개 부류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대표 글자가 30글자가 뽑히게 되는 거고 거성 29개, 상성 29개, 거성 30개, 입성 17개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분류한 운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용어니까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평수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수는 지명입니다. 평수 지방에 살았던 왕문욱이라는 사람이 나누어 놓은 운자 계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평수운이라고 하고 그 글자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왕문욱이라는 사람이 편찬했던 이 평수운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부분 요 운자의 기준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운목입니다. 하나의 대표 운자에 소속된 글자의 집합입니다. 이걸 이제 아까 평성을 총 몇 개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30개로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개의 이 분류의 글자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에 모여 있는 글자 집합을 운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반장이 동입니다. 밑에 예로 동력 동자가 반장인 글자에 어떤 글자들이 들어가 있냐면 가틀동, 기둥동, 아이동, 그 다음에 가운데중, 그 다음에 충성충 이런 것들은 뭐 우리말과는 조금 다르지만 옹, 웅으로 다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비슷한 글자들을 모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그 측성인데 그 상성입니다. 원래 마자는. 그러니까 마, 하, 자, 야, 하, 차 이런 글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 글자들이 마가 되고 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사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전도 있기도 한데요. 그 사전에 보면 글자가 있으면 표시가 네모 박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어떤 글자, 같을 동자를 사전에서 찾으면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제 글자 의미는 쭉 같을 동자 뭐 이렇게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봤을 때 이해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뭐냐 하면 이 글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반장이 어떤 반장이냐, 어떤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을 동자는 누가 반장으로 있는 집에 들어있느냐 하면 동자가 반장으로 있는 집에 포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평성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상성,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거성,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입성을 표시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요 표시가 있는 걸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뜻이다라는 걸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가운데 중자를 찾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동자가 대표 글자고 평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아래 하자, 아래 하자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 하자의 대표 글자는 말마자가 대표 운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아까 상성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표시가 마자가 대표 운자고 상성이다라는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운자로 봤던 다, 가, 파는 다 대표 운자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찾아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운자를 쓰는데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반장이 속해 있는 그 집단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뽑아서 문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자 놓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아만 들어간 글자를 다 갖다 오는 게 아니고요. 아가 들어가더라도 중국의 발음에서 소리가 다르면 반장이 가도 될 수 있겠고요. 또 뭐 이런 글자가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도 될 수 있겠고. 그런데 하나의 시에서 운자를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용어로 말하자면 같은 운목에 들어있는 글자를 문자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한시에서 그 운자를 넣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게 그 의미도 맞아야 되고 글자도 아름다워야 되고 운목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다른 반에 있는 글자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통할 통자에서 통운이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제 나중에 그 더 나아간 단계고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운목, 그러니까 평성이 있으면 30개 운이 있으면 여기에 내가 운자를 하나 썼다. 그러면 입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글자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운자로 써가지고 리듬의 어떤 그 일목요연한 그 리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운을 놓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나와 있는 아분입니다. 앞자는 누를 앞자죠. 그래서 운을 누른다라는 말인데 한문에서 운자를 제자리에 놓는 것을 조자리에 쓰는 것을 아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에 운을 넣는 것인데 매 두 번째 구의 마지막 글자에 아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 두 번째 글자의 마지막 글자는 요 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5원시의 기본이고요. 7원시는 첫 번째 구절에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는 시 한 줄, 5원시는 5자, 7원시는 7자가 한 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한시의 형식입니다. 한시의 형식은 측기식과 평기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첫 구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면 측기식, 첫 구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이면 평기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측기식이겠습니까? 평기식이겠습니까? 첫 번째 구절의 두 번째 글자는 요 글자죠. 이게 한시의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글자입니다. 요 글자가 측성이면 측기식. 측성은 아까 상성, 거성, 입성을 뭉뚱그려서 측성이라고 한다고 했고 평성은 그냥 평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헐, 장제, 초색다 이 시에서 이 헐자가 이 시의 형식을 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글자인데 이 글자는 측성입니까? 평성입니까? 알 수가 없죠. 사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술, 국, 밥은 뭐라고 했습니까? 측성이라고 했었죠. 헐이죠. 이건 측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시를 평성은 동그라미하고 편의상 측성은 X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측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측기식. 그러니까 이 시의 형식을 말할 때는 측기식, 칠원절구 되겠습니까? 측성으로 시작한 측기식이고 그 다음에 7글자로 이루어진 절구니까 칠원절구입니다. 되겠죠? 이게 이제 이 시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형식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글자는 첫 번째 구절의 두 번째 글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고체시 또는 고시라고 하고 근체시와 구분이 있습니다. 고체시는 뭐냐? 근체시 말고는 다 고체시입니다. 근체시는 뭐냐? 고체시 말고 다 근체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체시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고근이기 때문에 시기 구분이 지금으로 봐서는 다 옛날입니다. 다 옛날이지만 그때 당시에 원래 시는 형식이 더 중요했지만 어떤 이런 그 내용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운자만 넣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시를 만들어 오다가 점점점 시의 기교가 발달해 가면서 나중에는 평성과 측성을 시 글자마다 적절히 배열하는 형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진 시를 일반적으로 근체시라고 얘기하고요. 그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운자만 기본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요소인 운자만 넣는 시를 고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고체시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형식과 세련미를 겸하면서 이 세련미라는 것은 결국은 음악성과 더 통하거든요. 음악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근체시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체시와 고체시를 뭐 시기로도 구분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는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시는 대부분 근체시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다 맞추어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에 딱딱 들어맞는 시를 근체시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거는 다 고체시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근체시 형식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체시 7번에 가면 근체시는 제가 아까 절구라고 했었죠. 7원 절구라고 했는데 절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근체시입니다. 고체시에는 7원 절구라고 안 쓰고요. 이게 시가 고체시일 경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7원 사구라고 표현합니다. 7글자로 되어 있는 4구절의 시. 그런데 이걸 절구라고 표현하는 순간 거기에는 이미 근체시다. 엄격한 형식이 들어가 있는 시다라는 걸 이미 암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절구라고 하고 또 8구로 되어 있는 걸 율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구 이상 무한정으로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배율이라고 그렇게 율시를 밀어서 넓힌다, 밀배자니까요. 밀어서 넓힌다라는 뜻으로 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형식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원, 7원이 있으니까 5원 절구, 5원 율시, 7원 절구, 7원 율시, 7원 배율, 5원 배율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근체시의 특징은 리듬감의 극대화를 위해서 글자 배열의 평칙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이 율격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부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용어가 있냐면 이사륙부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륙은 7원에 쓰는 우리 7원을 아까 배웠기 때문에 7원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두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여섯 번째 글자는 평측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헐자가 아까 뭐였습니까? 측성이었죠. 그러면 제자는 무슨 글자가 와야 됩니까? 무슨 성조? 평성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자는 측성이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는 뭐 사전 안 찾아보면 이게 평성인지 측성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옛날 분들은 늘 시를 지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색자 우리 알 수 있죠. 무슨 글자입니까? 술, 국, 밥, 국에 해당하는 글자니까 측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측성, 평성, 측성이 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오원시에서는 두 번째, 네 번째 글자가 같은 성조로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7원시에서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가 각각 반대의 성조로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이사부동, 이사륙부동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거 5삼부동, 753부동은 이거 약간 이제 편법인데 일단 뭐 접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점입니다. 대화점은 제1구와 제2구의 두 번째 글자. 제1구와 제2구의 두 번째 글자는 헐자와 군자가 되겠죠. 이 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성조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헐자가 측성이었으면 여기에 군자는 반드시 무슨 성조가 와야 되냐면 평성이 와야 됩니다. 군자는 평성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라고 합니다. 평칙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대라고 대비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2구와 제3구의 두 번째 글자. 제2구와 제3구의 두 번째 글자 군자와 동자죠. 이 동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같은 성조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무슨 성조가 와야 됩니까? 평성이 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반복입니다. 여기서는 대가 일어나고요. 여기서는 점이 일어납니다. 끈끈할 점, 붙을 점자입니다. 같은 성조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가 와야 됩니까? 측성, 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측성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대화점도 용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반복입니다. 여기서 대점, 대점, 대점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삼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각구 마지막 세 글자를 같은 성조로 쓰는 것을 하삼년, 아래 세 글자가 같은 성조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삼년이 오면 안 됩니다.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가 여기서 측이 온다든지 평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측과 고평입니다. 외로운 측성, 외로운 평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구에서 이 한구입니다. 이 한구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성과 평성 사이의 측성. 이거는 외로운 측성이죠. 고측입니다. 그 다음에 측성과 측성 사이의 평성. 이거는 외로운 평성이 되는 거니까
고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리듬감을 저해시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성이 최소한 2개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측성이 2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평평, 측측, 평평, 측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이제 칙칙폭폭으로 기억을 하면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떨어지면 평평, 측, 평 이렇게 가면 측과 평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예쁘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리듬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얘기도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그 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뒤에 게 안 들어와 있지? 뭔가 약간 그 편집이 뒤에 제가 그 뒤에다 편집을 해놨는데 이게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뭐 예쁘진 않지만 그리겠습니다. 도표를. 자, 일단 그러면 오원절구를 가지고 이걸 일단 그 평칙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의 2번째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측성으로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측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썼다고 하면 이 시의 평칙에 대한 도표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처의 시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운자니까 운자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오원시는 두 번째 구절, 4번째 구절에 운자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자는 평성의 운자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평성의 운자, 제가 이 동그라미를 넣어가지고 운자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자가 들어가지 않는 자리는 측성을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시의 형식을 말하자면 측기식 오원절구가 되는 겁니다. 측기식 오원절구의 이제 그 평칙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만들어 보면 제일 처음에 따져야 될 게 대화점입니다. 대화점이니까 여기는 뭐가 옵니까? 대가 와야 되니까 여기 대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성이 일어나고 평성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성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대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성이 와야 됩니다. 이미 이제 그 성조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오원시에서 이사부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사부동이니까 여기 뭐가 와야 됩니까? 평성이 와야 되겠죠. 2번째 글자가 측성이니까 여기는 이제 평성의 소리를 와야 되고 여기는 측성, 평성이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평성이 오게 되면 평이 되면 하삼년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평성이 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와야 됩니까? 측성이 와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측이 되면 또 하삼년이 되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성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글자가 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조가? 만약에 평성이 와버리게 되면 평성과 평성 사이에 외로운 측성이 나오게 됩니다. 고측이 되죠.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측성이 와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측이 오면 얘가 고평이 돼버립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성이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볼까요?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측성이 와야 되겠죠. 평성이 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평성. 그 다음에 여기는 측. 왜 측이 와야 됩니까? 그거는 밑에 세 개를 따집니다. 위에 세 개는 계속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성이 와도 되고요. 측성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하삼년은 밑에 세 글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성과 측성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 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를 평측보라고 얘기합니다. 족보죠. 평측을 결정하는 보. 보자 이거 맞나요? 뭐 그래서 평성과 측성의 어떤 일단 맞추어 들어가는 글자를 형식적으로 만든 거는 이제 평측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용어로 따지자면 측기식 오원절구의 평측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다가 만든 글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기 때문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 때문에 함축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체시기 때문에 평성과 측성의 글자를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자도 같은 운목에 들어있는 글자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됩니다. 이거 평소에 공부 안 해놓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시를 주고받는 교육은 전부 근체시고요. 근체시는 이런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서 내 몸으로 완전히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시 한 수 읊고 저기서 화답시 보내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인이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측보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술국밥 정도는 이제 다 입성이니까 측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사전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그 마지막 부분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5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율격 7원시는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와서 한 번 더 하든지 7원시는 생략하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시 실제로 그러면 시에서 그걸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시는 성삼문 유명한 사육시인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육시인 단종 고기를 꾀하다가 그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 세조에게 국문을 받고 세상을 떠난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임사부절명시입니다. 임사, 죽음을 눈앞에 두고, 부, 읍졸이다, 읊다라는 뜻입니다. 절명하면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읊은 시입니다. 자기가 마지막 가는 길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세조가 이제 저놈을 처형하라라고 하니까 성삼문이 그러면 나 시 한 수 짓고 죽을 수 있겠어? 지어라라고 해서 이제 그때 지은 시가 입으로 이제 읊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근체시로 지어졌습니다. 일단 보면 격고 최인명한데 서풍 이력사라 황천무 객자만이 금야숙 수가리요라는 시입니다. 격고 북을 울려서 7격자니까요. 북을 둥둥 쳐가지고 최자는 재촉하다라는 말이죠. 사람 목숨 재촉하는데 이제 저놈 죽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극에서 보면 왜 망나니가 춤추고 옆에서 북을 둥둥 울리고 이 죄인을 처단하는 의식도 굉장히 아주 엄격한 형식을 갖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을 울려서 사람 목숨 재촉하는데 내 목을 치려고 저 망나니가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서풍 이력사라. 서풍, 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일욕사, 해는 욕자하고자 하다, 사자 기울사자입니다. 해는 기울어지려고 하네라는 말입니다. 서풍 부는 황혼 무렵에 처형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기승이었죠. 그 다음에 문장의 한번 전환입니다. 황천무 객자만이. 황천은 저승길을 말하죠. 황천에는 나그네들이 묵어가는 그 주점, 객점, 여관을 말하죠. 객점이 없으니. 약간의 좀 뜬금없는 말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천에는 내가 죽으면 이제 황천길을 갈 텐데 그 황천에는 나그네들이 묵어가는 길이 없으니 금야 숙수가리요. 내 죽고 나서 오늘 밤에는 숙수가, 숙자 잠잘 숙자, 수가하면 누구 집이죠. 오늘 밤 누구의 집에서 잠을 잘까?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마지막 가는 길에 지은 시입니다. 시 내용이 정말로 처량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어떤 그런 처량한 심정이 다 느껴집니다. 근데 그 심정은 집에 가서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형식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인데도 이런 이야기도 너무나 형식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평측을 미리 찾아왔거든요. 거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이 이제 옆에 게 측측 평평측, 평평측 측평, 평평평 측측, 평 측측 평평입니다. 그럼 이 시는 기본적으로 측기식 5원 절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고할 때 고자가 측성이니까 측기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의 마지막 글자, 네 번째 구절의 마지막 글자가 사와 가로, 아로 문장이 맞죠. 이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글자들은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평성 마운자에 들어가는 글자들이죠. 이 반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뽑아서 운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가 그 기울 사자도 평성 마운이고요. 그 다음에 직가자도 평성 마운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같은 운목에 있는 글자를 뽑아서 썼죠. 그 다음에 대화점이 어긋 있습니까? 대점 대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부동이 어긋난 데가 있습니까? 이사 다 지켜졌죠. 하삼년 있습니까? 고측과 고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근체시 율격에 그대로 들어맞는 시입니다.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늘 그렇게 시를 짓는 연습이 돼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처형 직전이 돼가지고 막 이제 처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죄인이니까 죽기 전에 저도 시 한 수 지어도 되겠어 하면 아마 지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시를 짓기 전에 그럼 일단 나한테 사전을 갖다 주시오. 그렇게 되는데 내가 평성인지 측성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건 이제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옛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지은 시도 이렇게 평성과 측성을 다 맞춘 그 근체시 율격에 그대로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시의 율격의 1에서 10가지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변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측성을 쓰고 여기 평성으로 바꾸지 뭐. 그런 거 좀 허용해 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운목이 안 맞으니까 다른 반에 있는 것도 좀 갖다 쓸 수 있게 해줘. 그렇게 해서 통운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걸 욕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첫 번째 구절은 평성과 측성을 논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용례도 있고 다양한 용법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요것만 알고 계시더라도 한시 형식의 기본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제가 그 참고 문헌에 그 신용호 선생님 여기 강의 자주 나오십니다. 한시 강의 나오시는 분인데 한시 형식론이라는 책이 전통문화연구에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형식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고대 출판부에서 나온 김상홍 선생의 한시의 이론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런 율격들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도 다 찾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여기 바깥에도 신문 기사도 나와 있는데 지금도 한시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잘 아시는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한시를 정말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서울시장 했던 조순 씨도 한시를 굉장히 잘 짓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시 동호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평칙들이 늘 이제 자기 삶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잘 짓습니다. 이 바깥에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한시는 그래서 지금은 내용만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식을 따지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 가지고 얘기하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평평, 측평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뭐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는 이제 이런 것도 다 묻어두고 내용만 가지고 시에 대해서 추구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